벌써 또 한 주가 흘렀네요. 새로운 마음으로 또 힘차게 달려봅시다. 10장 지난번에 보다가 내용을 좀 마무리를 이상하게 했지, 그지? 278페이지 보시면 자동안정화장치 등등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목차가 약간 좀 혼란스러워서 말이야. 제가 별도의 목차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케인즈가 주장하는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비판이야, 비판. 그러니까 이 비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로? 고전학파나 통화주의 학파나 아니면 세고전학파 쪽에서 하겠지, 주로. 첫째, 가장 유명한 게 구축 효과죠.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두 번째가 시차의 문제. 세 번째가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리카르도 등가 정리인데, 근데 타이틀에 유의하세요. 이게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이니까 말이야. 여기는 이 네 개는 케인즈가 주장하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강조하거나 또는 어때? 하여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겠지, 그지? 먼저 구축 효과를 좀 보면 이게 뭐냐? 케인즈가 얘기하기를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승수 곱하기 델타 G 한 것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뭐야? 케인즈가 얘기하는 승수 효과 또는 재정정책의 효과죠. 그렇지? 이때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이 재정지출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조세를 통한 방법, 국공채 발행하는 방법, 돈을 찍어내는 방법, 해외로부터 차관 도입하는 등등의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케인즈는 뭘 가장 좋다고 본 거야? 공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렇게 봤다 그랬지. 기억나야 돼, 그지? 예. 왜냐하면 얘네들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이쪽도 어때요? 조세를 거두면 조세 승수 곱하기 델타 T 한 것만큼 국민소득이 감소하니까 그것보다는 어때? 조세를 깎아주고 공채를 발행하면, 그치? 예, 요 효과가 온전히 다 발생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요게 케인즈의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고전학파나 통화주의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얘만 남겨놓고 좀 지어보면 이렇게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자, 공채를 발행하니까 채권이라는 시장에 채권이라는 물건의 공급이 증가한 거지. 공채 발행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에 채권의 공급이 증가했어요. 사과 시장에 사과 공급 증가하면 사과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그럼 채권 시장에 채권이라는 물건의 공급이 증가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할 거야.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될 거야.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하더라. 배웠으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자율 상승하니까 민간의 투자가 구축 또는 위축되는 거고 요것 때문에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지. 그치? 예.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구축 효과다. 이렇게 불러요. 구축 효과. 그럼 구축 효과란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부의 재정 지출의 재원 마련 과정에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투자가 위축돼서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효과. 이게 구축 효과야. 만약에 여기는 이 노란색 화살표의 크기하고 여기는 이 흰색 화살표의 크기가 같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부는 재정 지출을 증가시켰지만 국민소득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니까 정부는 쓸데없는 정책을 쓴 거지. 쓸데없는 정책. 이게 바로 구축 효과야. 이 구축 효과가 통화주의 학파나 고전 학파는 크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케인즈 학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매우
작을 거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예. 꼭 기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앞에서 그런 거 비슷한 거 봤는데 여기 Y, 여기 R, 여기 LM, IS A점에서 E0점에서 국민소득이 Y0이고 이자율이 R0야. 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E0점은 경제의 균형이지. 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모두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이지. 그치? 이때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펼쳤어요. 이렇게 IS1으로 오른쪽으로 IS 우선이 쉬프트했어. 이유는 뭐야?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 때문이야. 그치? 재정 정책 실시하면 IS 우측이 통하는 거 알죠? 됐지? 그 다음 만약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여전히 이 수준으로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즉 재정 지출 증가에 불구하고 이자율이 일정하면 여기 있는 이 제로점은 어디까지 움직여야 돼? 여기에 있는 이 원점까지 움직여야 되겠지. 그러면 국민소득은 어디까지 증가해야 돼? 국민소득은 Y1까지 증가해야 되겠지. 이해가십니까? 요렇게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시장 이자율을 변동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 이걸 우리가 승수효과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원점은 봐. 이 원점은 IS 곡선 위에 있지. 따라서 생산물 시장은 균형이 맞아. 그런데 이 원점은 LM 곡선보다 아래쪽에 있어. 그 말은 화폐 시장은 초과 수요 상태인 거지. 화폐 시장이 초과 수요란 말이 뭐야? 돈 빌려주려는 돈은 조금밖에 없는데 빌려 쓰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너무 많은 거야. 돈이 귀하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율이 어떻게 돼? 상승하는 거야. 이렇게 서서히 상승해서 어디까지? 이 점에 이 투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자율이 상승해. 이 투점에서는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Y2가 되는 거지. 그치? 이 투점에서 국민소득이 Y2면 결국 뭐야? Y0에서 Y1까지 크게 증가했던 국민소득이 다시 뭐야? 요만큼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야? 구축 효과야. 왜 발생했어? 이자율이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치? 이해가시죠? 예, 요 효과가 구축효과란 말이야. 결국 우리가 거시경제학 첫 시간에 배웠던 승수효과에다가 구축효과를 빼주면 어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는 요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여기 있는 이 LM 곡선이 지금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LM 곡선이 이런 파란색이야.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까지 이동해야 돼? 여기 있는 이 3까지 움직여야 되지. 그때는 이자율은 R3까지 이렇게 상승해야 되죠. 그때의 국민소득은 Y3까지 감소할 거야. 그치? 이런 경우에는 구축효과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이만큼이 전부 다 구축효과가 될 거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LM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질수록 구축효과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배웠어요? 케인즈 학파에 따르면 재정정책은 효과가 강력하고 금융정책은 효과를 부정적으로 본다 그랬지. 그 다음 통화주의 학파에 따르면 이거 했지 그지? 기억나지? 통화주의 학파는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강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극단적인 IS-LM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자율과 소득 평면의 수직에 가까운 IS와 수평에 가까운 LM. 그치? 통화주의 학파 또는 고전 학파 계통에서 얘기하는 극단주의적인 IS-LM은 이와 같은 형태를 갖는다.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여기 수평의 구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유동성 함정 구간이다. 그렇게 불렀어. 봐봐.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구축 효과가 어때? 발생하지 않아요. 그치? 왜?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시켜도 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이게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케인즈 학파가 유동성 함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통화주의 학파에 따르면 LM 곡선이 수직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LM이 수직이면 구축 효과가 100% 발생하지. 즉 구축 효과가 승수 효과를 다 깔아먹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때? 재정 정책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요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케인즈 학파에 따르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은 어때? 높아 낮아? 뭘 떨어뜨려? 탄력성? 공을 떨어뜨려봐.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어때? 케인즈 학파는 매우 낮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낮아. 그게 무슨 말이야?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낮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변했을 때 투자가 변화하는 비율이 이게 매우 작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게 작아야지 봐봐. 비록 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투자가 별로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자르고 싶은 거야.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자꾸 IS가 수직에 가깝고 LM은 수평에 가깝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은 작다 그렇게 주장해. 반면에 여기 보시면 통화주의 학파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어때요? 매우 커서 거의 무한대에 가깝지. 그 말은 뭐야? 이자율이 변하면 투자가 변화하는 크기는 굉장히 크다 그 말이야. 즉 여기서 구축 효과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만 상승하면 이 투자 감소폭은 엄청나게 커진다. 예, 자꾸 이쪽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연결되십니까? 그렇게 기억하세요. 오케이. 하나 됐어요. 그게 우리 교재에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281페이지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281페이지. 그 다음에 279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구축 효과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세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렇게 봅시다. 방금 본 게 뭐야? 고전학파나 통화주의 학파 입장에서 케인즈의 재정정책을 부정하려는 가장 중요한 주장, 바로 구축효과야. 그럼 내 말 들어봐. 고전학파는 정부정책이 다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 재정정책이건 금융정책이건. 자, 고전학파는 케인즈가 주장하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 구축효과가 100% 다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 고전학파는 통화정책 또는 금융정책은 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해? 껍데기는 알맹이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고전적 이분성, 화폐 중립성 때문에 효과가 없다. 따라서 고전학파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은 재정이건 금융이건 다 효과가 없다. 통화주의 학파는 어때요?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걸 마구잡이로 쓰자가 아니고 일정한 원칙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자. 이 틀을 잘 짜야 돼. 됐지? 그래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시차의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지? 지울게요. 여기는 시차는 말이야. 이게 이른바 타임 렉의 문제인데 이 시차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시차는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로 나누어지고 내부 시차는 다시 인식 시차와 실행 시차 또는 인식 시차와 집행 시차로 그렇게 나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로축에 시간 타임, 세로축에 국민소득 Y 이렇게 놨을 때 여러분 경제는 매년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똑같은 비율로 감소하거나 또는 경제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현실 경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동하죠. 그래서 실제로 경제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면 말이야. 경제는 이와 같은 복잡한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 근데 경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일정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러한 경제의 증가 추세를 경제 성장이다 또는 경제 성장의 추세다 그렇게 불러요. 나중에 경제 성장론 가면 자세하게 할 거예요. 반면에 여기는 이 흰색의 아주 빈번한 움직임들, 이걸 우리가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케인즈 학파는 어떤 주장하냐 하면 경제가 여기 있는 노란색에 따라서 쫙 성장하는 것이 가장 단기간에 가장 지름길로 최적의 성장을 하는 코스다 이렇게 봐. 즉 케인즈 학파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의 움직임들이 가장 바람직한 경제에 나아갈 길이야. 이게 최적의 성장 추세야.
그런데 케인즈는 시장을 신뢰하지 못해. 신뢰하지 못해. 그래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게 똑바른 길인데 말이야. 이걸 따라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옆으로 빗나가는 거야.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줄을 이렇게 길을 똑바로 이렇게 해놓고 걸어가보라고 하면 그냥 걸어가면 될 텐데 좌우로 막 비틀비틀하면서 이렇게 목적지에 겨우 힘겹게 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케인즈는 여기 있는 흰색의 국민소득의 높이가 가장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는 바람직한 국민소득보다 너무 국민소득이 높지,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경기 과열이다 이렇게 부르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바람직한 국민소득보다 너무 국민소득이 작지, 이런 경우는 경기 침체다 이렇게 불러서, 경기 과열도 바람직하지 않고 침체도 바람직하지 않아. 경기가 과열돼 있으면 이 경제를 어떻게 돼? 좀 낮춰줘야 되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려야 되겠지. 경기 침체의 경우에는 어때요? 국민소득을 좀 높여줘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물론 뭐 통화량도 가능은 하겠지만 별로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본다 그랬어. 이해가지? 이때 만약에 말이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1번 시점쯤에 대한민국의 재정경제부 장관에 취임했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운영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장관이 딱 취임하자마자 말이야, 각종 언론이나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냐면, 지금 한국 경제가 과열 기미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관이니까 경기 과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실제로 경기가 과열되는 게 맞다면 어때? 좀 낮춰줘야 되겠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근데 지금 현재 경제가 확실하게 과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때 내가 장관이 취임한 다음으로 처음에 지시했어. 뭐라고 지시했겠어? 지금 현재의 경제가 과열 상태인 게 맞느냐 아니냐 확인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 그랬더니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말이야, 뭐 국장, 사무관 등등 해가지고 팀을 짜서 각종 통계 자료, 그 다음에 경영 지표, 경제 지표 등을 막 종합해가지고요, 언제쯤 보고를 했냐면 이번 시점 중에 보고를 했어. 뭐라고 보고했겠어? 경기 과열이 맞습니다. 조만간 굉장히 큰 폭으로 경제가 과열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고했어. 그렇구나. 이제 보고 받았지, 그지? 보고 받단 말은 뭐야?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거야, 그지? 인식했으니까 이제 어떤 정책 써야 돼?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는 정책 써야 되는데, 먼저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얘기는 정부가 연초에 기계획된 정부 사업을 어때? 또는 공공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아니면 그 시점을 뒤로 미루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럼 뭐 필요합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해?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지. 그 다음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해.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 다음에 세금을 더 걷어야 돼. 세금을 더 걷으면 어떻게 하면 돼? 연초에 짰던 예산안을 좀 변경시켜야 되지.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또는요, 세법을 개정해야 되겠지.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해. 우리가 알다시피 국회가 말이야, 뭐 일감을 던져주면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결과물이 탁탁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 그렇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데지.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겨우 최종적인 정책을 딱 마련해서 언제 그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냐 하면 3번 시점 중에 정책이 준비가 끝나서 비로소 실시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책을 오늘 저녁에 실시하면 내일 아침에 막 국민소득이 막 감소하나? 그럴 리가 없는 거 아니야? 시장에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때 정책을 실시했더니 그 정책의 효과가 4번 시점에 돼서야 발생했어요.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봅시다. 최초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때부터 구체적인 정책이 준비되고 실시돼서 효과가 발휘하기까지 1번부터 4번까지의 시간이 걸렸는데, 첫째,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냐라는 걸 확인하는데, 즉 인식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 1번에서부터 2번까지 걸렸지.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인식시차다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 경제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해서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실시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 2번부터 3번까지 걸렸지. 이걸 우리가 실행시차라고 불러요. 실행시차. 문제를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정책을 준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건 뭐야?
정부 또는 국가 내부의 시차지. 이걸 내부 시차 그렇게 불러. 그 다음에 국가 밖, 즉 시장에서의 외부 시차가 뭐야? 정책을 실시한 다음에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차. 그래서 3번 시점으로부터 4번 시점까지의 시차를 우리가 외부 시차라고 불러요. 그럼 봐. 정책을 처음에 준비할 때는 어때? 이 정책이 이 상황에 맞았지. 그치? 그런데 봐. 마지막에 정책이 효과가 발생할 때쯤에 보니까 이 정책은 여기에 맞는 정책이 아니야. 이 시점인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처음에 정책을 준비할 때의 경제 상황을 고집하면서 이런 정책을 준비했는데 시차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면 정책을 실시해서 효과가 발휘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어때? 이런 정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이걸 안 했으면 경제가 흰색처럼 움직였을 텐데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바람에 실제로 경제가 어떻게 움직였겠어? 이렇게 움직였겠지. 즉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시차의 문제야. 그렇다면 이 시차를 이제 가장 크게 문제 삼는 학파가 통화주의 학파인데 통화주의 학파의 주장은 말이야. 여러분 잘 봐. 좀 전에 본 구축 효과는 정부의 승수 효과 자체를 부정하려는 거지. 그런데 시차의 문제는 말이야. 승수 효과 자체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야. 케인즈가 주장하는 대로 승수 효과가 크다고 치잔 말이야. 그래도 시차를 고려하지 못하면 오히려 어때? 승수 효과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봐. 그러면 요걸 잘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치? 근데 생각해봐. 정부 정책도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한두 명의 전문가가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말이야.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는 굉장히 미비해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계속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은 감소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현실에 이자율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그 왜 그런지를 잘 아직도 알지를 못한단 말이야. 즉 통화주의 학파의 시각에서는 이런 시차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도저히 사람의 인력으로 말이야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미리 정책을 쓸 수 없다는 얘기지. 예, 즉 통화주의 학파는 부족한 정보 또는 이른바 불완전 정보를 가진 정부 정책 담당자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설프게 정책을 준비해가지고 실시하면 오히려 그 정책을 하지 않음만 못할 수도 있다. 이른바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배운 뭡니까? 시장 실패를 치유하겠다고 정부가 개입했더니 오히려 시장 실패를 더 악화시키는 상황. 뭐야? 정부 실패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이런 정책을 하지 말자 그 말이야. 이거 안 해도 어때요? 좀 이따가 볼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 같은 것들이 잘 작동한다면 굳이 시장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런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3번에 있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잠깐 보면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built-in stabilizer 그렇게 부르는데 한번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스스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1번 누진세제가 있죠. 누진세제. 두 번째 실업수당. 세 번째 사회보장제도. 예컨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생활보조 정책 같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진세제가 뭐야? 누진세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세율 자체가 증가하는 거지. 이게 바로 누진세제야. 예를 들어서 경제가 극심한 호황기가 됐어요. 과열됐어. 소득이 증가하지. 근데 누진세제를 만들어 놓으면 소득이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 과열을 막아준다 그 말이야. 거꾸로 경제가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으면 소득이 감소하지. 소득이 감소하면 세금은요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경제의 진폭을 스스로 낮춰준다 그 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업수당 어때? 경제가 호황이 되면 불황으로 해볼까? 더 쉽게. 경제가 불황이 되면 뭐가 증가해? 실업이 증가하는 거지. 실업이 증가하면 뭐가? 실업수당 의 지급이 증가할 텐데 실업수당이 바로 뭡니까? 정부의 재정지출이지 이게.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에는 자동적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거야. 반면에 경기가 호황이 되면요 실업자 수가 감소하겠지. 정부 지출은 감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활보조정책 어때? 경기 침체기가 되면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어떤지 보죠. 저소득층이 증가하겠지. 저소득층이 증가하면 정부의 생활보조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할 텐데 이건 역시 뭐야? 정부의 재정 지출이란 말이에요. 경제 불황기에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호황기에는 재정 지출이 감소하는 것. 이게 바로 빌트인 스테빌라이저, 자동 안정화 장치야. 그러니까 통화조약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차의 문제를 잘 고려 못해가지고 괜히 그냥 놔뒀으면 이렇게 잠깐 고생하고 말 걸 그렇게 크게 고통 주지 말고 말이야. 경제에다가 이런 장치를 좀 잘 마련해 놓으면 크지 않은 이런 진폭들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이지. 예,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리카르도 등가 정리. 이건 좀 별도의 내용에서 볼게요. 여기 한번 써보면 리카르도 등가 정리, 리카르디안 이퀴블런트 시어렘. 리카르도 등가 정리를 리카르도가 주장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도 아직도 가끔 있지.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 리카르도가 주장한 게 아니라 누가 주장했어? 베로 교수가 주장한 건데, 이 베로 교수는 세고전학파 경제학자예요. 따라서 세고전학파니까 뭡니까? 이른바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는 사람들이지. 그치? 자, 봐. 세고전학파,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는 세고전학파의 베로 교수가 리카르도의 옛날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바로 리카르도 등가 정리야. 근데 자기 이름을 따지 않고 뭐야? 리카르도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저렇게 붙인 것 뿐이야. 따라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 어떤 학파다? 세고전학파의 주장이다. 그걸 먼저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리카르도 등가 정리 내용을 좀 볼게. 먼저 케인즈는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옛날에 케인즈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면 이것이 승수 효과만큼 국민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치? 이때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통한 방법이 있고 공채를 발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얘보다는 얘가 더 낫다. 그렇게 주장한다 그랬지. 왜 그래? 사람들은 조세를 걷어가지고 정부 지출을 하면 조세를 거두면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는 거야? 내 소득이 감소했네. 그렇게 느끼는 거지. 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니까 다시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치? 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조세의 승수 효과로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봐. 공채를 발행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는 거야? 나의 소득은 불변이다. 그렇게 느끼니까. 그치? 소비가 줄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야. 이해가?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나? 요렇다고 느낀단 말이야. 요렇다고 인식한다. 그 말이야. 사람들이. 세금 냈으니까 내 소득이 준 거 아니야. 나 소득 줄었으니까 어때?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비가 줄면 소비는 총 국민소득의 구성 요소잖아. 70%나 차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실제로 감소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케인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채를 발행하면 사람들이 내 소득은 변하지 않았다고 느낀다 그 말이지. 왜? 좀 전까지는 내가 소득을 현금으로 1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발행한 공채를 100만 원어치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때요? 국민소득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요 효과가 온전하게 다 발생하는 거지. 이해가? 케인즈의 주장이 그래. 케인즈의 주장이. 그런데 이제 이 리카르도 등가 정리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또는 합리적인 국민들은 뭐라고 느끼냐 하면 정부의 공채 발행을 이걸 미래의 세금 고지서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즉 봐.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면
공채 만기에 정부가 그 공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뭘로 상환합니까? 조세를 걷어서 상환할 거야. 그러니까 바보 같은 멍청한 소비자들은 정부가 조세를 걷으면 슬퍼하다가 채권을 판매하면 슬퍼하지 않는다 그 말인데, 배로교수에 따르면 합리적 기대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는 걸 딱 보고 만기 5년짜리 공채를 발행했네. 10조 원어치. 그러면 5년 뒤에 조세가 10조 원만큼 증가하겠다. 즉 나의 미래의 조세가 크게 증가하겠구나. 그렇게 느낀단 말이야. 즉 공채 발행을 곧바로 저건 좀 딜레이 됐다 뿐이지 세금 고지서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돼? 그때 폭발적으로 증가할 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잘 봐. 리카르도 등가정리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면 요것 때문에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 재원을 조세를 통해서 마련하면 요게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공채를 발행하면 이게 국민소득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공채를 발행한 사람들이 이 공채를 뭐라고 하는 거야? 미래의 세금 고지서라고 느끼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소득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저축하기 시작해. 왜? 나중에 세금 낼 때를 대비해서 미리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지. 예. 이 발행한 공채의 규모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국민소득이 감소한단 말이야. 이때 여기에 요 크기하고 여기에 이 크기는 어때?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럼 말로 해볼게. 케인즈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때 그 재원을 조세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보다 공채를 발행해서 마련하면 훨씬 더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가 크진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베로 교수에 따르면 리카르도 등가 정리에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정부가 지금 공채를 발행하든 조세를 발행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느낀단 말이야. 왜? 지금 당장 100억 원만큼 조세를 걷어가든지 아니면 어때요? 지금 100억 원의 공채를 발행해서 미래에 100억 원의 세금을 예약하든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세를 발행하건 공채를 발행하건, 조세를 거두건 공채를 발행하건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이 효과는 어차피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효과가 온전하게 다 발생할 수가 없고 이 크기 또는 이 크기만큼 깎아먹힌다. 그런 뜻이에요. 결론 두 가지야. 첫째, 정부 지출의 재원 마련 방법을 조세로 하든 공채 발행으로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 효과, 즉 승수 효과는 어때요? 이것만큼은 어차피 감소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다 뭡니까 이게?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책을 볼게요. 좀 전에 구축효과는 봤어요. 그 다음에 시차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여러분 뒤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287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시차 문제가 있어. 그치?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지. 거기 보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시차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먼저 재정정책의 경우에 또 금융정책의 경우에 한번 설명 들어봐. 그 책에 다 있는 거야 내용은. 먼저 재정정책이건 금융정책이건 상황을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차는 차이가 별로 없어. 따라서 얘든 인식시차는 거의 비슷해.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실행시차 말이야. 정책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차. 재정정책은 재정지출과 조세를 변동시켜야 되는데 이 두 과정에서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국회라는 아주 이상한 곳을 한 군데 거치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굉장히 집행시차가 길어요. 근데 반면에 금융정책은 누가 실시합니까?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국은행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단 말이야. 거기서 모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열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말이야. 좀 풀면 돼. 좀 거두면 된단 말이야. 어때? 여긴 정책을 준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차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실행시차 또는 집행시차는 재정정책이 금융정책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 막상 준비된 정책을 실시해놓고 보면 말이야,
재정정책은 승수효과만 발생하면 바로 발생하지. 근데 케인즈에 따르면 금융정책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 통화량 증가, 이자율 감소, 투자 증가, 그 다음에 국민소득 증가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관계를 거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석해보면 외부 시차의 경우에는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이 훨씬 더 길어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실행시차 또는 어때? 내부 시차의 경우에는 어디가 더 길어? 재정정책이. 외부 시차는 금융정책이 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28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됐지? 예. 앞으로 쭉 돌아오셔서 278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게 있지. 예, 그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림 밑에 보시면 그 예 있지. 자동 안정화 장치의 예, 그거는 암기해야 되는데 세 가지 누진세제, 실업보험, 그 다음에 기타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옆에 참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례세제도 자동 안정화 기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당연히 비례세도 어때?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이 증가하는 건 맞잖아. 그치? 소득이 감소하면 세금이 감소하는 게 맞아. 그 큰 폭만, 크기만 다를 뿐이지 역시 안정화 장치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치? 2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정적 견인,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정책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제. 이게 언제 썼건데 이게 아직도 있습니까? 그냥 개념만 읽어볼게. 재정적 견인이란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조세가 증가해. 그래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의 달성이 더디어지는 현상. 이게 바로 재정적 견인이야. 개념만 알면 돼요. 오른쪽 상단에 정책 함정은 뭔가 하면 경제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재정이 바람직하다. T 콜 G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이걸 자꾸 고집을 하다 보면 어때?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게 힘들어진다. 그런 뜻이야.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세를 줄이고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적자 재정이 돼버리잖아. 적자 재정 되면 뭐야? 우리 최근에도 겪었잖아. 막 뭐 이렇게 막 언론 같은 데서 정부 나라 살림살이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소리 자꾸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이걸 자꾸 고집하다 보면 경기 불황을 탈출하는 게 더디어지더라. 그런 얘기. 됐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봤고요. 280페이지를 볼게요. 재정정책의 파급 경로 여러 번 봤지. 그건 확인해 보면 되고 밑에 작은 목차 3번 재정정책의 상대적 유효성 별표 크게 치세요. 또 지웠네 그새. 자,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케인즈가 주장하는 것처럼 IS, LM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IS, 이게 LM 이렇게 돼야 되겠지. 따라서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금융정책이 효과가 적기 위해서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은 작아야 되고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매우 커야 돼요. 그 다음 통화주의 학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금융정책은 효과가 강력하고 재정정책은 효과가 약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은 매우 커야 되고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매우 작아야 되더라. 그 얘기야. 한 장 더 넘겨보면 두 장 더 넘겨보세요. 284페이지에 비슷한 목차가 있지. 금융정책의 상대적 유효성 찾으셨습니까? 역시 별표 하나 치시고 똑같은 논리지. 이제 연결해가지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페이지를 여러 번 넘기게 되네. 281페이지. 구축효과와 구입효과. 구축효과는 아까 봤고 이건 통화론자가 주장하는 거고 통화주의 학파가 자꾸 구축효과를 주장하니까 케인즈 학파에서 오히려 반대로 뭘 주장합니까? 구입효과라는 걸 주장해. 구입효과는 뭐야? 투자를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로 케인즈에 따르면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우리가 오리지널 케인즈 학파는 독립투자만 받고 유발투자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요것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승수가 1-C에 1-T에 더하기 M분의 1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다가 유발투자를 고려하게 되면 승수가 마이너스 I가 더 붙으니까 이 효과가 더 커지겠지. 즉 유발투자를 고려함으로써 승수효과가 더 커지는 현상, 이걸 구입효과다 그렇게 부른단 말이야. 구입효과가 발생하면 이런 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승수 효과 곱하기 델타 G 한 것만큼 국민 소득이 증가하지. 근데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즉 요게 증가하면 유발 투자가 다시 증가하는 거지. 요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요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게 돼. 투자가 증가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승수 효과만큼 국민 소득이 또 증가하고 또 투자가 증가하고 이런 순환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게 바로 구입 효과다. 케인즈가 구축 효과에 대한 반발로 주장하는 거죠. 됐습니다. 당연히 이게 커지려면 이 구입 효과가 커지려면 어때야 돼? 여기는 i의 값이 커져야 돼, 작아야 돼? 커져야 되겠지. 예, 뭐 기본이죠. 확인해 보면 될 거야. 다 됐네요. 282페이지 리카르도 등가 정리. 아까 다 본 것이야. 그래서 내용 보시면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리카르도에 의해 제기됐는데 베로 교수에 의해서 체계화됐다. 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다. 자, 노란색 박스 보세요. 1. 첫째, 정부 지출의 재원을 조세를 통해서 조달하든 국공채 발행, 즉 민간 차입을 통해서 조달하든 그 효과는 근본적으로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똑같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때 그 재원의 조달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경제의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더라. 요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통적 견해, 세고전학파의 견해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등가 정리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거기 체크하십시오. 첫째, 유동성 제약, 차입 제약에 놓여 있는 상태.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돈 필요한 사람이 당장 소득은 없는데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돈을 빌려 쓸 수가 있고, 그치? 돈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예금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금융 환경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지금 간절하게 소비를 지출해야 될 소득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차입을 해야 되겠는데 차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즉 차입 제약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는 조세를 깎아주고 당장 공채를 발행해주면 어때?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 금융시장에 금융제약 또는 차입제약이 없는 것을 가정해요.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이건 당연하죠. 합리적이지 않은 근시안적인 의사결정하는 사람들로만 경제가 운영되고 있으면 당연히 등가 정리는 성립 안 하는 거지. 그치? 오늘 하루하루만 사는 사람들한테는 미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됐습니다. 283페이지 금융정책, 더 볼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고요. 285페이지에 보시면 금융정책의 중간 지표, 통화량 대 이자율 되어 있는데 설명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걸 그냥 다 읽어보시면 이해는 가겠지만 말이야, 이걸 길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케인즈 학파에 따르면 금융정책이 전달되는 경로는 어떻다고?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가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할 거다. 이게 케인즈가 주장하는 경로지. 이게 케인즈가 주장하는 경로. 케인즈에 따르면 요 과정을 뭐라고 봤단 말이야? 블랙박스.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케인즈 학파 입장에서는 금융정책의 효과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조차 예상이 안 된다 그 말이야. 반면에 통화주의학파는 뭘 주장해? 화폐 수량설에서 고전학파처럼 화폐 유통속도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명목 국민소득을 곧바로 증가시키더라. 이때 물가 상승 없는 소득 증가만을 위해서는 K%를 준칙주의하면 되더라. 그렇게 배웠어, 그지? 그래서 이때 케인즈 학파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국민소득 증가에 더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화량이야, 이자율이야? 요게 더 중요하다 그랬지. 요걸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중간 목표 또는 지표. 통화주의 학파는요, 통화량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민소득과 연결되더라. 요걸 중간 목표 또는 지표라고 봤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야.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지난번에 부장 A, 부장 B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케인즈 학파는 금융정책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재정정책의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소비 함수나 투자 함수는 안정적이라고 보고, 반면에 화폐 수요 함수는 불안정적이라고 본다 그랬지. 반면에 통화주의 학파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금융정책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화폐 수요 함수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투자 함수나 소비 함수나 또는 뭐 수출 함수, 수입 함수 이런 것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본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입장을 바꿔가지고 시장이 생산물 시장이 있고 화폐 시장이 있을 때 생산물 시장에서는 CI, G, X, M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화폐 시장에서는 실질 화폐의 공급과 실질 화폐의 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생산물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 믿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떤 정책이 좋아? 금융 정책이 좋죠. 그럴 때는 중간 목표를 뭐로 잡아야 돼? 이자율이 아니고 통화량으로 잡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화폐 시장이 불안정해. 그럴 때는 어때? 금융 정책을 사용하기가 좀 곤란하단 말이야. 재정 정책이 좋아. 만약에 금융 정책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중간 목표는 이것보다는 이자율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인데 설명이 조금 길어요. 그냥 읽어보시고 핵심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M 타겟팅과 R 타겟팅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줄 그어볼게요. 2번에 보면 IS 곡선이 불안정한 경우 그 말을 시험에서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소비 함수나 투자 함수가 불안정한 경우에는요. M 타겟팅과 R 타겟 중에 뭐가 좋아? M 타겟팅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본단 말이야. 오른쪽에 LM 곡선이 불안정한 경우 다른 말로 화폐 수요 함수가 불안정한 경우 그런 경우는 어때요? M 타겟팅보다는 이자율 즉 R 타겟팅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이건 기본적으로 이자율과 통화량의 문제라기보다는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 또는 통화주의 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논쟁 문제지. 이해가십니까? 네, 그 정도만 할게요. 넘기고 286페이지에 보시면 자산효과의 경제적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험을 내면 아주 극단적으로 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내기도 하고 아주 어렵게 내기도 하는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나오면 말이야 아주 까다로우니까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거기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좀 만만치가 않을 거야.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피구 효과라는 말과 자산 효과라는 말과 실질 잔고 효과라는 말과 부의 효과라는 말을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세요. 원래는 좀 달라. 약간씩 다른데 그냥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거의 같다라고 봐도 무방해. 자, 설명을 한번 들어봐. 먼저 오리지널 케인즈에 따르면 사람들의 소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소비는 기초소비 더하기 한계 소비 성향 곱하기 그렇게 되는 거지. 맞지? 이게 케인즈의 소비함수 아닙니까? 뭐야 이게? 절대소득 가설. 그치? 피구라는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피구 축구를 잘했겠죠. 피구. 이 피구는 통화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다라고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피구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케인즈에 따르면 여기에 따르면 소비는 뭐의 함수야? 소득의 함수지. 맞아? 그렇지? 근데 피구는 뭐라고 했냐면 케인즈처럼 소비가 소득의 함수이다 라고 주장하기에는 소비가 너무 복잡한 원인 때문에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피구는 뭐라고 했냐면 소비는 이거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알파 곱하기
P분의 W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여기서 W는 뭔가 하면 개인의 자산 또는 부예요. 부. 웰스.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체적인 크기란 말이야. 웰스. 그럼 여기는 P분의 W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실질 자산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실질 자산. 따라서 P구에 따르면 소비는 뭐의 함수야? 소득과 실질 자산의 함수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 이때 P구에 따르면 개인들의 자산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된다고 봤어요.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지. 첫째, 외부 화폐라고 하는 통화량. 두 번째, 정부가 발행한 국공채 또는 민간의 채권 다 합친 이 채권. 그 다음에 K는 자본, 스톡. 이게 좀 복잡해. 먼저 여기 있는 M은 통화량을 얘기하는데, 또는 화폐량을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M equal K 더하기 G분의 K 더하기 1 곱하기 H라고 하는 이때 이 통화량이 있잖아.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거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M은 이른바 외부 화폐라고 해가지고 민간 경제에서 창조된 그런 파생통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신규로 발행한 신규 발행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외부 화폐라고 불러요.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시험 푸는 데는 그냥 얘를 통화량이라고 기억해도 괜찮아. 질문할까봐 그냥 하는 얘기야. B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 가치의 합이에요. 본드. 그 다음에 K는 뭔가 하면 자본 스톡인데, 우리가 보통 자본 그럼 뭐야? 공장에 있는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했잖아. 그지? 그거 말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본은 어떤 게 있어? 땅 가지고 있으면 땅. 그치? 뭐 건물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이런 게 개인의 자본 스톡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뜻이야. 어떤 사람이, 소비자가 나는 이만큼의 부를 쌓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부에는 뭐가 있는 거야? 화폐가 있고 채권이 있고 부동산이나 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 그럼 W를 이렇게 본다면 말이야. W를 이렇게 본다면 사람들의 P구에 따르면 이른바 P구의 소비 함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C equal F Y. 그럼 어때요? P분의 M 더하기 P분의 B 더하기 P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지. 이해가?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를 증가시키고, P분의 M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의 실질 가치지.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요걸 실질 화폐 잔고다. 그렇게 불러. 실질 화폐 잔고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의 실질적인 크기를 얘기해. 그럼 여기 있는 P분의 B는 뭐야? 실질 채권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P분의 K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질 자본 스톡을 얘기해. 물론 얘도 비례하고 얘도 비례하고 얘도 비례해요. 잘 쫓아와요. 잘 쫓아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B가 뭐야? 화폐의, 채권의 가치야. 채권의 가치. 근데 우리가 채권의 가치는, 즉 채권의 가치는 채권의 가격이 결정하겠지?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자율분에 매년 발생하는 채권 수익, 영구채의 경우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B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그러면 B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다시. 그러면 P분의 B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R 곱하기 P분의 라지 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렇죠? 따라서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최종적인 P구의 소비 함수는 이렇게 될 거야. 요걸 한번 여기다가 여러분 요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F의 Y 그 다음에 P분의 M 더하기 R 곱하기 P분의 라지 R 더하기 P분의 K 이렇게 될 거야. 자, 답해 봅시다. 여기 P구의 소비 함수인데 P구는 우리가 배웠지. 옛날에 뭐 할 때 배웠어? 외부 효과를 치유하기 위해서 조세나
보조금이라는 정책을 사용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피구 아니었어. 그때의 보조금을 피구 비언 서브시디, 그때의 조세를 피구 비언 텍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 피구야. 자, 피구에 따르면 먼저 케인즈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소비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소득이 결정하는 거지. 하지만 피구에 따르면 소비는 소득의 증가함수, 실질 화폐 잔고의 증가함수, 그 다음에 어때? 실질 채권 가치의 증가함수, 실질 자본 스톡의 증가함수야. 이해가십니까? 요럴 때 우리 교재에 보시면 1번 소비함수의 실질 자산을 도입할 때의 효과. 그거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R, Y 평면에 우하향하는 IS 곡선 이렇게 그릴 수 있지. IS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율이 R0일 때, 국민소득이 Y0였는데, 이자율이 R1으로 하락하면, 즉, 이자율이 하락하면, 뭐가 증가해? 투자가 증가하지. 투자가 증가해서 어때요? 승수 효과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때? Y1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 그치? 요게 바로 승수 효과를 나타낸 IS 곡선의 형태야, 그치? 그런데 여기다가 요 효과를 한번 고려해 볼게요. 피구에 따르면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요게 하락하면 채권의 실질 가치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요게 증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얘는 뭘 구성한다고? 그 사람의 자산 또는 부를 구성해. 그러니까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하락하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실질 가치가 증가하고 나의 부가 커졌다라고 느낀단 말이야. 즉 내가 더 부자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소비가 증가해. 소비가 증가하면 즉 얘 때문에 나의 실질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거지. 누구에 따르면? 피구에 따르면. 소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승수 곱하기 델타 C 한 것만큼 국민소득이 더 증가하니까 동일한 이자율 하락에 대해서도 국민소득의 증가폭은 Y2까지 커져야 되겠지. 그러면 IS 곡선의 기울기는 어때요? 더 완만해지는 거야. 즉 자산 효과 또는 피구 효과를 고려하면요, IS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져요. 요게 지금 거기에 있는 1번의 내용이야. 이게 이제 베이스 없이 말이야. 이런 설명 없이 바로 설명하니까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지. 두 번째, 이제 구체적인 피구 효과를 좀 보면, 내 말 한번 들어봐요. 유동성 함정 경우에서 금융정책을 실시해 볼게요. R, Y, LM0, IS0. 지금 현재 경제 균형점이 E0점이고 이때의 국민소득이 Y0야. 이때 첫째, 케인즈에 따르면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면 LM이 우측 이동하지. 그러면요, 국민소득은 불변이 될 거야. 해볼게. 요렇게 케인즈 학파 입장에서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금융정책을 실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요렇게 이동하겠지. 맞아? 예,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여전히 Y0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유동성 함정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재정정책만 실시해야지 금융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해. 그런데 피구에 따르면요, 정부가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확대 금융 정책을 실시하면 첫째, 요것 때문에 LM이 우측 이동하는 효과, 요건 분명히 발생하지, 그지? 근데 봐, 통화량이 증가하면 여기 봐봐, 여기 있잖아. 물가가 일정한 상태에서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사람들의 실질 화폐 잔고가 증가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실질 잔고 효과라고 불러요. 실제 잔고가 커지면 그 실질 잔고는 뭐야? 사람들의 자산을 구성해.
부를 구성하는 거야. 즉 물가가 일정한 상태에서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사람들 호주머니에 있는 화폐 양이 커지면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됐구나라고 느낀다 그 말이야. 그럼 뭘 해? 부자 됐으니까 소비를 늘려야지. 소비를.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것 때문에 실질 잔고 효과가 발생해서 P분의 M이 증가하면 뭐가 움직여요? 소비가 증가해. 소비가 증가하면 소비는 어떤 곡선을 움직입니까? 그렇지. IS 곡선을 우측으로 한 번 더 이동시켜. 따라서 P구 효과에 따르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LM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IS 곡선도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요. 최종적인 균형점은 이 원점이 돼서 국민소득이 Y1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P구 효과 또는 실질 잔고 효과 또는 부의 효과라는 얘기는 유동성 함정이 비록 케인즈가 주장하는 것처럼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어때? 금융정책이 여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 여기 중에 말이야, 예, 이 W가 변하는 모든 효과가 자산 효과 또는 부의 효과야. 그렇지? 이걸 P구가 주장했으니까 그걸 다 P구 효과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부의 효과 중에서 실질 화폐 잔고가 증가하는 효과를 또 실질 잔고 효과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비슷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지. 근데 아마도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문제 없어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P구 효과의 본질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말이야, P구 효과가 즉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실질 화폐 잔고가 증가해가지고 부가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P구 본인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P구 효과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통적인 유동성 함정에서의 금융정책의 무용성을 완전히 뒤엎을 만큼까지 큰 것은 아니라는 건 나도 인정한다라고 한 발 뺀 적이 있지. 아무튼 뭐야 하여튼 통화주의 학파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의 금융정책의 효과를 강조할 수 있는 논거 하나를 찾은 거지. 그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됐어요. 11장 총수요 고충공급 쉬었다 합시다.